오늘 사건은 중국과 호주,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셸 렁 실종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 중이던 중국인 여대생 미셸 렁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월 21일, 미셸은 친구와 함께 시드니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미셸이 다니는 시드니 공과대학교 정문 앞에서 헤어집니다. 헤어지기 전 미셸은 친구에게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마이어 백화점으로 쇼핑을 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미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다음날 4월 22일, 중국에 있는 미셸의 어머니 장메이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연락하던 딸이 오늘따라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호주에 있는 미셸의 친척과 친구들 역시 미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밤이 되어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셸은 외출하거나 일이 있어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꼭 미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연락이 없었죠. 초조한 마음으로 미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TV 뉴스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미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4월 24일 일요일, 내일은 호주의 현충일 안작데이입니다. 갈리폴리 전투에 참여했던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국가 추모의 날이죠. 주말에 안작데이까지 겹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찾습니다. 아침 10시 30분,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물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연휴를 맞아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있는 문모라 주리 보존 지역을 찾은 한 부부가 스냅프 포인트에서 물에 떠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 한 구를 건져내는데 발견된 시신은 25세에서 35세 아시아계 여성으로 키 170cm, 몸무게 63kg의 긴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귀에는 귀를 뚫은 흔적이 있었고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죠. 몸에 특별한 점이나 문신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선 총 31군데의 자상이 발견되는데요. 왼손 9군데, 오른손과 손목 2군데, 나머지 20군데는 머리, 목 등 특히 상반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4cm가량의 목 부위 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분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쓸린 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죠. 경찰은 여성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범행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이곳에 여성을 유기만 했을 뿐 이곳이 범행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스냅퍼 포인트는 해안 풍경을 즐기고 고래를 보려는 소수의 관광객이나 낚시꾼들 말고는 평소에는 관광객이 그리 많이 찾지 않은 곳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 이곳에 여성을 유기했는지 목격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죠. 경찰은 우선 이 여성이 누구인지 여성의 신원을 밝히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냅퍼 포인트에서 아시아계 여성의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미셸은 호주에 온 후 이모 가족과 쭉 함께 살았습니다. 미셸의 이모 장팡은 일 때문에 울릉공에 다녀오느라 며칠 집을 비웠죠. 집에 돌아온 장팡이 조카 미셸이 보이지 않자 남편에게 묻습니다. 미셸 어디 갔어? 남편 데릭 베럿은 미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죠. 놀란 장팡은 미셸에게 전화하고 미셸의 SNS도 확인해 보지만 미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조카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장팡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경찰에 조카 미셸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신원 확인을 위해 미셸의 DNA 샘플이 필요하다며 미셸의 빚과 칫솔을 수거해 가죠. 동시에 경찰은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림 속 여성인 미셸과 매우 닮았군요. 2016년 4월 29일 오전 8시 44분,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중국인 유학생 미셸 렁임을 공식 확인하고 발표합니다. 담당 형사 게리는 미셸이 매우 잔혹한 공격을 받고 살해됐다며 미셸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죠. 소식을 들은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실신해 쓰러지고 말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미셸에게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긴 걸까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셸 렁. 중국 이름 렁멍메이. 1991년 1월 29일 스촨성 청두에서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미셸의 고등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미셸은 착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듯한 예의 바른 친구였다고 하죠. 미셸의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행복만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셸의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운명이 잔인한 손길을 이들에게 뻗치죠. 2008년 5월 12일 미셸의 아버지가 스촨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입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때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는 미셸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안겨주죠. 미셸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픔을 억누르고 무사히 시험을 마칩니다. 그리고 스촨 대학교 진천 캠퍼스 아나운서 진행자 전공에 입학하죠. 대학교 2학년을 마친 미셸은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미셸의 어머니 장메이에게 딸 미셸은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장메이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꿈을 꼭 들어주고 싶었죠. 마침 장메이의 동생이자 미셸의 이모 장팡이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거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곳이 낫겠다 싶어 장메이와 미셸은 시드니 유학을 결정합니다. 2011년 미셸의 시드니 유학 생활이 시작됩니다. 시드니에 와서 미셸은 줄곧 이모 집에서 이모 장팡, 이모부 데릭 베럿, 사촌 남동생 천신홍과 여동생 천페이통과 함께 지냅니다. 천신홍과 천페이통은 장팡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죠. 미셸이 호주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이모 장팡은 당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데릭과 결혼합니다. 미셸 역시 결혼식에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죠. 장팡과 데릭의 관계는 다소 파격적이었는데요. 결혼 당시 장팡은 44살, 데릭은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무려 21살 차이였죠. 미셸과 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또래에 가까운 이모부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 커플이었지만 결혼 후에도 이모와 이모부는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고 모두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단 이모부 데릭이 이 일은 안 하고 매일 집에서 놀기만 했다는 것만 빼고요. 언제 취직할 거냐고 물으면 데릭은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대충 얼버무리면서 곤란한 순간을 넘겼죠. 2014년 4월 미셸의 어머니 장메이는 미셸이 시드니에서 정착할 거라고 생각해 딸을 위해 청두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시드니 캠시에 7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미셸의 이모 장팡은 시드니에 온 이후 집 없이 계속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이모 가족과 같이 사는 게 든든하고 더 즐겁다며 어머니가 사준 캠시 집에 이모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하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사준 집이고 자신이 집 주인이지만 그렇다고 태도가 변하거나 하는 거 없이 미셸은 집안일도 나서서 하고 늘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사촌 동생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라면을 좋아하는 천신홍을 위해 밤마다 라면을 끓여주고 착즙기를 사서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친절한 누나이자 언니였죠. 미셸은 부지런했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호텔 경영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계속 호주에 살기 위해 IELTS 7점을 목표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꿈 많던 그녀가 어쩌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걸까요? 여기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4월 29일 오후 1시 20분 경찰이 미셸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호주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용의자는 다름 아닌 미셸의 이모부 데릭 베럿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경찰은 내내 수상하게 행동하는 이모부 데릭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하나둘 관련 증거가 나오면서 마침내 악마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월 26일 미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이틀 전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된 아시아계 여성을 떠올립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과 미셸은 20대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경찰은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된 여성이 미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확인을 위해 미셸의 물건을 가지러 미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모 장팡과 그 가족을 상대로 21일 이후 행적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런데 데릭이 옆에서 자꾸 대화에 끼어들면서 조사를 방해하죠.
대리근 경찰인 미셸이 최근 클럽을 자주 다녔고 데이팅 앱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말하죠. 미셸을 마지막으로 본 게 21일 밤이었는데 집에서 둘이 영화를 보고 각자 방으로 자러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 무렵 일어나 보니 미셸은 이미 나가고 집에 없더라고요. 경찰은 가족을 조사하면서 진술에서 특이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미셸의 이모 장팡은 회사 일 때문에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울렁공에 갔다가 24일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촌 남동생 천신홍은 비자 문제로 몇 달 전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즉 미셸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때 시드니 집에는 미셸과 이모부 데릭, 사촌 여동생 천페이통 이렇게 세 사람만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모 장팡의 말에 따르면 4월 24일 저녁 일을 마친 장팡이 시드니로 돌아옵니다. 집에 온 장팡은 미셸을 찾지만 미셸은 집에 없었죠. 장팡은 집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세제도 거의 바닥나 있었죠. 그리고 수건 몇 장과 검은색 테이프, 여행용 가방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빨았던 미셸의 침대 시트가 또 빨래가 되어 있었죠. 미셸이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빤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침대 시트를 또 빤 게 아무래도 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장팡 다음으로 미셸의 사촌 여동생 천페이통을 조사하는데 천페이통은 평소 집에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단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오후 4시 14분 외출하고 돌아온 천페이통이 샤워를 하려는데 새아버지 데릭이 한참 동안 욕실을 쓰는 바람에 샤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쉬지 않고 계속 물소리가 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천페이통은 다른 욕실을 사용하기 위해 데릭에게 샴푸를 달라고 했고 데릭은 아주 살짝 문을 열어 샴푸를 건네줬다고 하죠. 이후 샤워를 마친 천페이통은 다시 외출했고 이때까지 미셸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셸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살펴보던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미셸이 시드니 시내에 있는 마이어 백화점에 나타납니다. 오후 3시 50분 백화점에서 나온 미셸이 세인트 제임스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죠. 오후 4시 32분 캠시 기차역에 도착하고 오후 4시 42분 집으로 들어가는 미셸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후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죠. 경찰은 CCTV 영상을 종합해 볼 때 미셸이 살해당한 장소가 그녀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집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이모부 데릭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하죠. 경찰은 데릭에게 미셸이 사라진 21일부터 시신으로 발견된 24일 사이에 뭘 했냐고 묻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난 그냥 집에 있었어요. 데릭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데릭이 미셸이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되기 25분 전에 미셸이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도얄슨에 있었다는 걸 이미 확인한 상태였죠. 게다가 데릭은 스냅퍼 포인트에서 약 9km 떨어진 금원달란 출신으로 주변 지리에 매우 밝았다는 것도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경찰은 강하게 데릭을 압박합니다. 그러자 데릭의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알고 지낸 여성을 만나러 간 거라고 했다가 어디에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듯해 보이자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2016년 5월 4일 시드니 버우드 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립니다. 데릭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죠. 법원은 6월 29일에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2차 심리를 앞두고 데릭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복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4월 22일 새벽에 촬영된 19장의 사진에는 입에 테이프가 감겨 있고 손발이 묶인 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미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죠. 사진은 모두 미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가슴이나 중요 부위 등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데릭의 이 같은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14년 9월 장팡의 딸 천페이통의 샤워 모습을 찍은 15분가량의 영상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미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미셸 옆에서 자기 위로를 하는 영상까지 데릭은 미셸과 천페이통이 샤워하는 모습,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는 미셸과 천페이통이 쓰는 욕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 사람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옆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성추행했죠. 그럼 지금부터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4월 21일 오후 4시 42분
백화점 쇼핑을 마친 미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 10시 무렵. 미셸은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끝으로 미셸의 휴대전화와 SNS 활동이 끊깁니다. 데릭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셸의 방에 들어가죠. 그리고 무력으로 미셸을 제압한 뒤 몹쓸 짓을 합니다. 지옥 같은 시간은 다음날인 4월 22일 오전까지 계속되죠. 4월 22일 아침 8시 37분. 데릭은 미셸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까지 분명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낮, 미셸의 사촌 여동생 천페이통이 잠시 집에 들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촌 언니 미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4월 24일 새벽 3시 19분.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집에서 나온 데릭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경찰은 미셸이 4월 22일 아침 8시 37분에서 24일 새벽 3시 19분 사이에 살해당했을 거로 추정합니다. 새벽 3시 34분. 데릭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새벽 3시 37분. 데릭은 주유소에 들러 음료수 하나를 구매하죠. 그리고 데릭의 차는 시드니 북쪽 문모라 주립 보존 지역으로 향합니다. 아침 9시 19분. 스냅퍼 포인트에 도착한 데릭은 미셸을 차에서 꺼내 30m 아래 바다로 던집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데릭은 이 순간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절벽과 바다 사진을 7장이나 찍었다는 겁니다. 아침 10시 30분. 미셸이 스냅퍼 포인트에서 발견됩니다. 2017년 8월 16일. 명백한 증거 앞에 1년 넘게 무죄를 주장해오던 데릭이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는 범행 당시 약을 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죠. 사실 저와 미셸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우리는 좀 과격하게 관계를 가지는 편이었는데 그날 약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조절을 못해서 그녀를 죽이고 말았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데릭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를 배신한 것이며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죠. 12월 15일 뉴사우스 웨일스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윌슨 판사는 이는 극도의 잔혹성과 큰 사악함을 가진 범죄이므로 데릭 베럿에게 34년 6개월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징역 46년형에 처한다.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는데요. 2019년 11월 스트라스필드에 사는 한 여성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USB를 손에 쥐고 있었죠. 여성은 어머니에게 어디서 난 거냐고 묻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장난감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이 USB 안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USB 안에는 9개의 동영상과 13개의 사진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USB를 경찰에 넘기죠. USB에는 데릭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과 같은 사진 11장과 미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2장, 2016년 4월 22일 데릭이 미셸에게 가한 행위의 전 과정이 담긴 약 60분짜리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데릭이 미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부터 미셸이 데릭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 데릭이 미셸을 제압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성행하는 모습 등이 들어있었죠. 노인의 집은 범행 장소인 미셸의 집에서 약 6km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데릭과 노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죠. 어떻게 이 USB가 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 USB는 새로운 증거가 돼 데릭에게 추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재판부는 USB 영상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성범죄에 대해 데릭 베릿에게 추가로 20년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심 판사였던 윌슨 판사는 USB 증거들이 2017년 판결 당시 발견됐더라면 종신형을 선고했을 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미셸의 이모 장팡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데릭과 같은 위험한 인물을 집에 들이고 사건 당시 집에 없었던 자신을 탓하고 원망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남편과 딸을 모두 잃은 미셸의 어머니 장메이는 딸이 살해되기 전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미셸의 어머니 장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단 한 번 저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셸을 절대 호주에 보내지 않고 제 곁에 둘 거예요. 딸아이 혼자 호주에 보낸 게 너무 후회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